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는 사실이지만 기상 직후 몇 분간은 우리 몸이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 정말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하시나요? 혹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급하게 달려가시나요? 아니면 바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뉴스나 날씨를 확인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거나 바로 운동복을 입고 밖으로 나가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알람이 울리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서둘러 아침 준비를 시작하시죠.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모두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60살 이상의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아침 시간대에 발생하는 사고들입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낙상사고 등이 아침에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오늘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들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들이지만 효과는 엄청납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 6시부터 10시 사이에 발생하는 응급 상황이 전체의 4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혈압과 심박수, 혈액점도 등이 아침에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이 아침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했습니다. 65세 이상에서는 5명 중 1명이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어지럼증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먼저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건강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족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2세의 김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담배도 술도 하지 않으셨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동네 공원에서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30년간의 습관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김 할아버지를 보고 건강의 모범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새벽 5시에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평소 습관대로 알람 소리와 함께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리가 띵하면서 심한 어지럼증이 느껴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다행히 침대 옆에 있던 서랍장을 붙잡고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두근 빨리 뛰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숨이 가빠오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증상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이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어제 늦게 잠들어서 그런 것 같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잠시 침대에 앉아서 숨을 고른 후 평소대로 운동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에서 공원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공원에 도착한 김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가벼운 준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목과 어깨를 돌리고 허리를 굽혔다 펴는 동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몸을 숙였다가 일으키는 순간 다시 심한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앞서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식을 잃고 바닥에 넘어진 것입니다. 다행히 함께 운동하던 이웃 할머니가 빨리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러주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김 할아버지는 1시간 후에야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김 할아버지에게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잠에서 깬 직후에는 우리 몸의 혈압과 심박수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일어나거나 움직이면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 실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더욱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김 할아버지에게 앞으로는 기상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일어나라고 조언했습니다.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침대에서 몸을 서서히 깨운 후 일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 전에도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후 의사의 조언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이 울려도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누운 채로 눈을 뜨고 3분간 기다렸습니다. 이때 가볍게 손목과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그 다음 상체를 일으켜 침대에 앉은 자세를 취하고 2분간 더 기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발을 바닥에 내려놓고 1분간 더 기다린 후에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한 후로는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지금도 건강하게 매일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기상 후 몇 분간의 여유를 두는 것만으로 위험한 상황을 완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지금 이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지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김 할아버지 덕분에 비슷한 상황을 예방한 이웃들이 여러 명 계십니다. 반면에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한 분의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68세의 박할머니는 평소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약을 잘 드셔서 혈압은 정상 범위로 잘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과도 가까운 곳에 살면서 손자, 손녀들을 자주 돌봐주시는 다정한 할머니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쯤 갑작스럽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전화였는데 초등학생인 손자가 갑자기 열이 많이 나고 토를 해서 응급실에 데려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남편은 출장 중이어서 혼자서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박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였습니다. 박할머니는 손자 걱정에 잠이 확 깼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할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천천히 일어나셨겠지만 손자 생각에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옷을 갈아입는 중에 박할머니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평소에 없던 증상이었지만 손자가 급하다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빨리 차를 몰고 딸네 집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서둘러 채 올라탔습니다. 딸네 집까지는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시작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머리가 띵했습니다. 가슴도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박할머니는 차를 길게 세우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으면서 핸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차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새벽 시간이라 다른 차량은 없었지만 박할머니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난 박할머니는 여러 곳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갈비뼈 3대가 부러지고 왼쪽 어깨도 탈구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완전히 회복하는 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담당 의사는 기상 직후 급격한 움직임과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급상승이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평소 복용하던 혈압약의 효과가 새벽 시간에 가장 약해진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스트레스와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뇌로 가는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겨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이후 석 달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손자를 도우러 가려던 마음이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불러온 것입니다. 정작 손자는 단순한 감기 증상이었는데 할머니가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박할머니가 전화를 받은 후에도 몇 분간 침착하게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기상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했다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응급 상황이라고 해서 자신의 안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긴 사례입니다. 박할머니는 지금 완전히 회복하셨지만 그때의 경험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기상 후에는 반드시 몇 분간 기다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나누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이 잠을 자는 동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를 부교감신경계의 활성화라고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심장 박동은 평소보다 10에서 20회 정도 느려집니다. 분당 70에서 80호에 뛰던 심장이 60회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혈압도 마찬가지로 낮아집니다. 수축기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는 심장과 혈관이 휴식을 취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한 천도 평소보다 1돼서 2도 정도 낮아집니다. 신진대사율도 20% 정도 감소합니다. 호르몬 분비도 달라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새벽에 가장 낮아지고 멜라토닌 같은 수면 호르몬은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혈액의 성질도 변합니다. 밤사이 수분 손실로 인해 혈액이 평소보다 끈적해집니다. 혈소판의 응집력도 증가해서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런 모든 변화는 우리 몸이 효율적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날 때 발생합니다. 잠에서 깨면서 교감신경계가 급격히 활성화됩니다. 심장 박동이 갑자기 빨라지고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하지만 혈관은 아직 이런 변화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이 하체로 몰립니다.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액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집니다. 이때 뇌는 산소와 영양분 부족으로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반대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나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평소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이때 약해진 혈관이 견디지 못하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시간대에 발생하는 심근경색은 전체의 37%에 달한다고 합니다. 뇌졸중 역시 아침 6시부터 1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기상 직후의 급격한 생리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기립성 저혈압의 발생률을 조사했습니다. 65세 이상에서는 10명 중 1명꼴로 기립성 저혈압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비율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높아집니다. 80세 이상에서는 10명 중 3명이 이런 증상을 겪는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혈액 점도의 변화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새벽 시간에는 혈액이 가장 끈적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도 새벽과 오전 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핵심은 우리 몸이 잠에서 깬 상태에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단계적 기상법입니다. 잠에서 깨어도 절대로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먼저 누운 채로 눈을 뜨고 최소 3분간 기다리세요. 이때 완전히 가만히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움직임을 해주세요. 손목과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씩 돌리면 됩니다. 그 다음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천천히 펴는 동작을 좌우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각각 5번씩 해주세요. 이런 동작들은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목과 어깨도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이때 절대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 운동을 3분간 하면 우리 몸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상체를 일으켜 침대에 앉는 것입니다. 이때도 천천히 해야 합니다. 한 번에 바로 앉지 말고 먼저 옆으로 누워서 팔꿈치를 짚고 일어나세요. 그 다음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리면서 앉은 자세를 취하세요. 이 상태에서 다시 2분간 기다리세요. 앉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심호흡을 5번 정도 해주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허리도 좌우로 가볍게 돌려주면 좋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발을 바닥에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1분간 더 기다리세요. 이때 어지럼증이나 두통, 가슴 답답함 같은 증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이상 증상이 있다면 조금 더 기다리거나 다시 누워서 휴식을 취하세요. 모든 단계에서 이상이 없다면 이제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때도 급하게 벌떡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난 후에도 바로 걷지 말고 잠시 제자리에서 균형을 잡으세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우리 몸이 점진적으로 깨어난 상태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올바른 수분 섭취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찬물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킵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찬물이 위에 들어가면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심박수가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더욱 위험합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조금씩 마시세요. 물의 온도는 청과 비슷한 36도에서 38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목에 대어봤을 때 미지근하게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세요. 밤사이 몸에서 빠져나간 수분을 서서히 보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처음에는 100ml 정도만 마시고 15분 후에 다시 마시세요.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 마시면 우리 몸이 수분 변화에 천천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차는 기상 후 30분 이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를 드시려면 물을 충분히 마신 후에 드세요. 녹차나 홍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 함량이 커피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신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나 보리차를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따뜻한 성질의 차가 몸을 서서히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환경과 생활 습관 조절입니다.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춥거나 더운 환경에서는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거나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정도로 유지하세요. 습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혈액이 더 끈적해질 수 있습니다. 적정 습도는 50%에서 60%입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인해 실내가 매우 건조해지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침실의 조명도 신경 써야 합니다. 갑자기 밝은 불을 켜면 눈이 부시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커튼을 조금씩 열어 자연광을 서서히 들여보내세요. 아니면 간접 조명을 먼저 켜고 점차 밝기를 높여가세요. 스마트폰의 조명 조절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침대 주변 환경도 중요합니다. 침대에서 화장실까지의 동선을 안전하게 만들어 두세요. 미끄러지지 않는 슬리퍼를 침대 옆에 준비해 두세요. 맨발로 걸으면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바닥이 차갑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할 수 있습니다. 야간 조명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어두운 상태에서 갑자기 불을 켜면 눈이 부시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센서 등이나 무드 등을 설치해서 은은한 불빛을 유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밤에 화장실을 갈 때도 안전합니다. 알람 소리도 중요합니다. 너무 큰 소리나 자극적인 소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자연스러운 소리나 부드러운 멜로디로 설정하세요. 볼륨도 적당히 조절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정도로 맞추세요. 스마트폰의 점진적 알람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준비도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도 오후 6시 이후에는 피하세요. 이런 것들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아침 기상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계절별로도 주의할 점들이 다릅니다. 겨울철에는 실내외 온도 차이가 매우 큽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추운 바깥으로 나가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이때 혈압이 크게 올라가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겨울 아침에는 외출 전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두세요. 외출하기 전에 실내에서 몸을 충분히 따뜻하게 하세요. 옷을 여러 겹 입어 보온을 유지하고 목과 손목 같은 부위를 특히 따뜻하게 하세요. 목도리와 장갑, 모자를 꼭 착용하세요. 실내에서 간단한 준비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자리에서 가볍게 발걸음을 하거나 팔다리를 움직여 주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 순환이 좋아져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외출 직전에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또 다른 주의점이 있습니다. 밤사이 땀으로 인해 체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이 평소보다 끈적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움직이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여름 아침에는 수분 보충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고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에어컨이 켜진 방에서 잠을 잤다면 실내외 온도 차이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외출 전에 에어컨을 끄고 잠시 기다린 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고 잠을 자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져 아침에 몸이 더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간접적으로 시원하게 하고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로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일교차가 큽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따뜻해서 천 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계절에는 침실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잠자리에서 온도 조절이 쉬운 얇은 이불을 여러 장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아침에 약 효과가 가장 약해진 상태입니다. 보통 혈압약은 24시간 지속되지만 새벽 시간에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움직이면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 복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저녁에 복용하면 아침 시간 혈압 조절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임의로 복용 시간을 바꾸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사이 혈당이 떨어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움직이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식은땀, 손떨림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혈당을 확인하고 필요시 간단한 간식을 드세요. 혈당이 낮다면 오렌지 주스나 사탕 같은 단순당을 섭취하세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평소 혈당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라도 아침에는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약물 효과가 아침까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어지럼증이 심하거나 균형 감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더욱 천천히 일어나야 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약물 복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약물에 따라 주의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약물 효과와 부작용을 점검받으세요.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몇 시간 정도 자야 아침에 안전하게 일어날 수 있는가입니다. 시니어분들에게는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적당합니다. 너무 적게 자면 몸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혈액의 점도도 높아져서 혈전 위험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9시간 이상 자면 오히려 몸이 무거워지고 기상 후 어지럼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면의 질입니다. 깊은 잠을 자야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잠자리 환경을 개선하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낮잠을 자도 같은 주의가 필요한가입니다. 네, 낮잠 후에도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합니다. 비록 밤잠보다는 덜 깊게 자지만 여전히 혈압과 심박수의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1시간 이상의 긴 낮잠 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자면 깊은 잠에 빠져서 깨어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밤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낮잠 후에도 천천히 일어나고 몇 분간 앉아서 기다린 후 활동을 시작하세요. 세 번째 질문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아침 기상이 더 쉬워지는가입니다. 네,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해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혈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운동 시간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쳐야 합니다. 운동 직후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어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후 천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운동 강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시니어분들에게는 가벼운 산책이나 수영, 요가 같은 운동이 적합합니다.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한 번에 30분에서 4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혈압약을 복용하면 아침 기상이 더 위험한가입니다. 약물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혈압약은 아침에 혈압을 더 낮출 수 있어 기립성 저혈압의 위험을 높입니다. 반면 어떤 약물은 오히려 아침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뇨제는 체내 수분을 빼내는 작용을 하므로 탈수 위험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평소보다 혈액이 더 끈적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약물은 심박수를 늦추는 작용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심박수가 적절히 증가하지 못해 어지럼증이 심할 수 있습니다. 더욱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도 절대로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누운 채로 3분, 앉아서 2분, 침대 가장자리에서 1분간 기다린 후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분 섭취를 올바르게 하세요.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천천히 마시세요.
카페인이 든 음료는 30분 후에 드시고 물에 소금을 조금 넣어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세요. 세 번째로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세요.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조명을 서서히 밝게 하며 미끄러지지 않는 슬리퍼를 준비해 두세요. 계절별 특성을 고려해서 옷차림과 실내 환경을 조절하세요. 앞으로 7일간 오늘 배운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곧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것입니다. 단 몇 분의 여유만 있으면 위험한 상황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실천해 주세요. 가족들에게도 이 방법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시니어분들께는 더욱 중요한 정보입니다.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아침이 건강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용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나가요. 다음 주에는 아침 식사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행동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들 중에도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하면 안 되는 운동이나 약물 복용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꼭 시청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영상의 내용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건강에 관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강 문제나 약물 복용에 관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마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매일 드시는 마늘이 정말 안전한지 궁금하셨죠? 잘못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마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향신료 중 하나입니다. 하루 평균 15g씩 먹는다고 합니다. 김치에도 들어가고 찌개에도 들어가죠. 심지어 생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마늘을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특히 60살이 넘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늘 관련 부작용 사례가 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매년 3,000명 이상이 마늘 과다 섭취로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 드시던 마늘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마늘의 숨겨진 위험성과 올바른 섭취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또한 마늘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마늘의 진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메모를 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72세 김할머니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할머니는 마늘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생마늘을 5쪽씩 드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마늘을 씹어 드시고 저녁에도 마늘 우린 물을 마셨어요. 마늘 장아찌도 하루에 10개씩 드셨다고 해요. 김할머니의 하루 마늘 섭취량을 계산해보면 약 50g 정도였어요. 이는 일반 권장량의 5배가 넘는 양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드신다고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건강식품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처음에는 감기도 안 걸리고 몸이 든든한 느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할머니가 건강해 보인다고 칭찬했어요. 피부도 좋아지고 혈색도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욱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었어요. 마늘의 효과를 실감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속이 쓰리고 아팠어요. 밥을 먹고 나면 명치 부근이 화끈거렸습니다. 잠도 잘 안 오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증상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속쓰림이 너무 심해서 제산제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먹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위가 더 아팠습니다. 밤에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찬물을 마시곤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하셨다고 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보다 3배나 높았어요. AST가 120, ALT가 150이었어요. 정상 수치가 40 이하인데 말이에요. 위벽도 많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위내시경 결과 급성 위염과 미란성 위궤양이 발견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마늘을 너무 많이 드셨다고 하셨어요. 생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와 간에 부담을 준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그제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으셨다고 해요. 다행히 김할머니는 마늘 섭취를 줄이고 치료를 받으셨어요. 위장약을 드시고 간 보호제도 복용하셨어요. 식단도 바꾸셨고 생활 습관도 개선하셨어요. 석 달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위장 상태도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마늘을 적당히 드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김할머니는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분이 이렇게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마늘을 잘못 먹어서 큰 병에 걸린 분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안타까운 사례예요. 68세 박할아버지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박할아버지는 당뇨병을 앓고 계셨어요. 혈당 관리를 위해 마늘이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마늘즙을 드셨습니다. 하루에 마늘 10쪽 분량의 즙을 드셨어요. 시중에서 파는 농축 마늘즙을 한 병씩 드셨다고 해요. 박할아버지는 인터넷에서 마늘의 효능에 대한 글을 많이 읽으셨어요. 마늘이 혈당을 낮춘다는 말에 완전히 빠지셨다고 해요. 당뇨약도 줄이고 마늘즙을 더 많이 드시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말려도 듣지 않으셨다고 해요. 처음 몇 주는 혈당이 조금 내려간 것 같았어요. 공복 혈당이 180에서 150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마늘즙 양을 늘리고 생마늘도 함께 드셨어요. 하루 마늘 섭취량이 80g까지 늘어났어요. 마늘만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믿으셨어요. 당뇨약도 반으로 줄이셨고 정기검진도 미루셨어요. 가족들의 걱정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건강해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한 달 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방금 한 말을 자꾸 반복하시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박할아버지의 혈당이 들쭉날쭉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떨어졌다가 갑자기 올라갔다가 했어요. 어떤 때는 혈당이 50까지 떨어져서 의식을 잃을 뻔했어요. 또 어떤 때는 400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간에 이상이 발견된 거예요. 간세포가 손상되어 있었고 염증 수치도 높았습니다. 의사는 간경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어요. 즉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마늘의 황화합물이 박할아버지의 간에 독성으로 작용한 거였어요. 당뇨약과 마늘의 상호작용도 문제였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떨어져서 뇌 영양 공급이 부족해진 거예요.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진 거였어요. 박할아버지는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간 기능이 심각하게 나빠져서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지내셨어요. 치료 과정에서 인지 기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있었어요. 간 수치는 정상의 10배까지 올라갔어요. 황달도 심해서 눈이 노랗게 변했어요. 복수도 차서 배가 부풀어 올랐어요. 의사들도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다고 해요. 다행히 집중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회복 과정이 매우 더뎠어요. 간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인지 기능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어요. 지금은 많이 회복되셨지만 완전히 예전처럼 되지는 못했어요. 간 기능도 정상보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마늘을 잘못 드신 결과가 이렇게 심각할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 먹던 것이 독이 되어버린 거죠. 박할아버지 가족들은 지금도 후회하고 계세요. 미리 말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비극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마늘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마늘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는 쓰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늘의 주요 성분은 알리신이라는 물질이에요.
이 알리신이 마늘의 매운맛과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해서 감염을 예방해주죠.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도 해요. 하지만 알리신은 양날의 검 같은 성분이에요. 적당히 먹으면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특히 생마늘에는 알리신이 많이 들어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익힌 마늘보다 생마늘이 10배 정도 더 강해요. 알리신이 위벽을 자극하면 위염이나 위궤양이 생길 수 있어요. 위벽은 산성인 위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하는 점막으로 덮여 있어요. 그런데 알리신이 이 점막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위산이 위벽을 직접 자극해서 염증이 생겨요. 이미 위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생기면 마늘 섭취를 줄여야 해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마늘을 드시면 안 돼요. 식도까지 손상될 수 있거든요. 간에서는 알리신이 해독 과정을 거치게 돼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독성 물질을 처리하는 곳이죠.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이 들어오면 간이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간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겨요. 간세포가 손상되면 간 기능이 떨어져요. 단백질 합성이 안 되고 해독 작용도 제대로 안 돼요. 황달이 생기고 복수가 차기도 해요. 심하면 강경화나 간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2023년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마늘 20g 이상 먹는 사람들의 간암 발생률이 2배 높았어요. 마늘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혈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마늘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을 해요. 이를 항근고 작용이라고 해요. 적당하면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과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외상을 입었을 때 피가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평소에 혈액순환 개선제나 혈전 방지약을 드시는 분들은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물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위험해요. 뇌출혈이나 위장출혈이 생길 수 있거든요. 뇌에서는 혈당이 급격히 변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마늘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당뇨약과 함께 먹으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뇌세포 손상을 일으켜서 치매 위험을 높여요. 뇌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요.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뇌세포들이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한번 죽은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는 거죠. 또한 마늘에 들어있는 황화합물들이 뇌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과하면 뇌압이 높아져요.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뇌출혈 위험도 있어요. 그럼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첫 번째 해결책은 적정량을 지키는 거예요. 하루에 마늘 2쪽에서 3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약 6g에서 9g 정도예요. 이 정도면 마늘의 좋은 효과는 얻으면서 부작용은 피할 수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마늘 일일 권장량을 9g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된 안전한 양이에요. 이 양을 넘지 않으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생마늘보다는 익힌 마늘을 드시는 게 좋아요. 열을 가하면 알리신이 줄어들면서 자극이 덜해집니다. 마늘을 볶거나 구워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부작용도 적어요. 찜질방에서 파는 구운 마늘 같은 것이 좋은 예예요. 마늘을 익힐 때는 중간 불에서 천천히 익히세요. 너무 센 불에서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기름에 볶을 때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올리브 오일의 항산화 성분이 마늘의 효과를 높여줘요.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빈속에 마늘을 먹으면 위벽이 직접 자극받아서 염증이 생겨요.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식후에 드세요. 특히 아침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해요. 식사 중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다른 음식들이 위벽을 보호해 주거든요.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과 함께 드시면 위산 분비도 조절돼요. 두 번째 해결책은 마늘과 상극인 음식을 피하는 거예요. 술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갑니다. 두 가지 모두 간에서 해독해야 하는 물질이라서 부담이 커져요. 간이 과로하게 되면서 손상될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소주나 맥주와 마늘을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위험해요. 알코올과 알리신이 만나면 독성이 더 강해져요. 숙취도 심해지고 간 손상도 커져요. 매운 음식과도 함께 먹지 마세요. 고추나 생강 같은 자극적인 음식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위장 부담이 2배가 됩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식도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김치를 드실 때도 주의하세요. 김치에는 이미 마늘이 많이 들어있어요. 김치를 많이 드시면서 추가로 마늘을 드시면 과량 섭취가 될 수 있어요. 하루에 김치 반 공기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카페인이 든 음료와도 궁합이 안 좋아요. 커피나 녹차를 마신 후에는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마늘을 드세요.
둘 다 혈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내릴 수 있어서 위험해요.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혈압약과 마늘, 카페인이 함께 작용하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어지러움이나 실신이 생길 수 있거든요. 세 번째 해결책은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마늘과 궁합이 좋은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마늘의 좋은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에 들어있는 비타민 B1이 마늘의 알리신과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 성분은 피로 회복에 정말 좋습니다. 특히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비타민 B1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해요. 마늘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져요. 그래서 피로가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돼지고기의 단백질은 마늘의 자극을 완화해 주기도 해요. 위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늘을 먹을 때 고기와 함께 먹으면 속이 덜 쓰려요. 아미노산이 위산을 중화시켜 주거든요. 조리할 때는 마늘을 먼저 볶아서 향을 내고 고기를 넣으세요. 너무 센 불보다는 중간 불에서 천천히 볶는 게 좋아요. 그러면 마늘의 매운맛은 줄고 고소한 맛은 살아나요. 기름기가 많은 부위보다는 안심이나 등심을 사용하세요. 돼지고기를 삶아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수육을 만들 때 마늘을 함께 넣으면 잡냄새도 없어지고 영양가도 높아져요. 쌈장에 다진 마늘을 넣어서 함께 드시면 완벽한 조합이에요.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가 풍부해서 마늘의 알리신과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항산화 작용이 강해져서 노화 방지에 도움이 돼요. 특히 피부 건강에 좋아요. 비타민 U는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마늘과 함께 먹으면 콜라겐 생성이 활발해져요. 그래서 주름이 줄어들고 피부가 탄력 있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부분이죠. 양배추의 식이섬유는 마늘이 위장해주는 자극을 완화해줍니다. 위벽의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양배추에 들어있는 글루타민 성분이 위벽을 보호해주죠. 위염이나 위궤양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글루타민은 위벽 세포의 재생을 돕는 중요한 성분이에요. 손상된 위벽을 빠르게 회복시켜주죠. 특히 마늘로 인한 위장 자극을 중화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마늘과 양배추를 함께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쌈을 싸 먹는 거예요. 구운 마늘을 양배추에 싸서 드시면 됩니다. 김치를 담글 때도 마늘과 양배추가 함께 들어가죠.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조합이에요.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기 어려우시면 살짝 데쳐서 드세요. 끓는 물에 30초 정도만 데치면 돼요. 너무 오래 데치면 비타민이 파괴되니까 주의하세요. 드레싱에 다진 마늘을 넣어서 샐러드로 드시는 것도 좋아요. 양배추즙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추천해요. 양배추와 사과, 마늘 한쪽을 함께 갈아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하루에 1잔 정도가 적당해요.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리코펜 성분과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면 혈관 건강에 아주 좋아요. 동맥경화 예방 효과가 2배로 높아집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벽의 손상을 막아줘요. 마늘의 알리신도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해요. 두 성분이 만나면 혈액순환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요. 토마토의 산 성분이 마늘의 황화합물을 중화시켜주기도 해요. 그래서 마늘 냄새도 덜 나고 소화도 잘 됩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 좋은 조합이에요.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거든요. 2023년 이탈리아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와 마늘을 함께 먹는 사람들의 심근경색 발생률이 40% 낮았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효과죠. 조리할 때는 토마토를 먼저 볶아서 리코펜을 활성화시키세요. 그 다음에 다진 마늘을 넣고 함께 볶으면 됩니다.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리코펜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잘 흡수되거든요. 토마토 소스를 만들 때 마늘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파스타나 피자에 사용하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토마토 주스에 마늘 한쪽을 갈아 넣어서 드시는 것도 추천해요.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더 좋은 정보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마늘 섭취 시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봄에는 새 마늘이 나오는 시기예요. 새 마늘은 수분이 많고 매운맛이 덜해서 먹기 좋습니다. 하지만 보관이 어려우니까 빨리 드세요. 새 마늘은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일주일 이내에 드시는 게 좋아요. 봄 마늘은 알리신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조금 더 드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래도 하루 4쪽을 넘지는 마세요.
새 마늘로 장아찌를 담그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금 간을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입맛이 없을 때가 많아요. 이때 마늘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의하세요. 여름에는 위장이 약해져서 마늘 자극을 더 크게 받습니다. 찬 음식을 많이 드시면서 위가 차가워진 상태에서 마늘을 드시면 더 위험해요. 여름에는 마늘을 익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냉면에 생마늘을 많이 넣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배탈이 날 수 있어요. 대신 마늘 기름을 만들어서 사용하시거나 구운 마늘을 조금씩 넣어서 드세요. 가을에는 햇마늘이 많이 나와요. 이때 마늘을 말려서 겨울에 먹을 분량을 준비하시죠. 말린 마늘은 생마늘보다 자극이 적어서 좋습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알리신이 줄어들거든요. 가을 마늘은 당분이 많아서 단맛이 나요. 구워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하지만 당분이 많다고 해서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겨울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워요. 마늘의 항균 작용이 도움이 되지만 과용하면 안 됩니다. 특히 감기약과 함께 먹을 때는 조심하세요. 일부 감기약과 마늘이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국물 요리에 마늘을 넣어서 드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영양도 좋아요. 하지만 너무 많이 넣지는 마세요.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도 중요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늘 섭취량을 줄이세요. 마늘이 혈압을 더 낮출 수 있어서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에이스 억제제나 칼슘 채널 차단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혈압약과 마늘을 함께 드시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기립성 저혈압이 생겨서 갑자기 일어날 때 쓰러질 수 있어요. 혈압을 자주 재시면서 조절하세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마늘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저혈당 위험이 있습니다. 혈당을 자주 측정하시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특히 인슐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메트포르민이나 설포니루레아 계열 당뇨약과 마늘이 함께 작용하면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손떨림이나 식은땀이 나면 즉시 당분을 섭취하세요. 혈액순환 개선제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마늘과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수술 전에는 마늘 섭취를 중단하세요.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드시지 마세요.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혈액 응고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치과 치료를 받으실 때도 미리 말씀드리세요. 이제 여러분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마늘 냄새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마늘을 먹고 나서 우유를 마시면 냄새가 줄어들어요. 우유의 단백질이 황화합물을 중화시켜 주거든요. 우유는 찬 것보다 미지근한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한 컵 정도 천천히 마시세요. 요구르트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유산균이 냄새를 분해해 주거든요. 사과나 레몬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과일의 효소가 마늘 냄새를 분해해 주거든요.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레몬은 즙을 내서 물에 타서 드시면 돼요. 녹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냄새를 없애줘요. 하지만 마늘을 드신 직후에는 피하세요. 1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아요. 페퍼민트 잎을 씻거나 페퍼민트 차를 마시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상쾌한 향이 마늘 냄새를 가려줘요. 파슬리를 씹는 것도 도움이 돼요. 두 번째 질문은 마늘 알레르기에 관한 거예요. 마늘을 먹고 나서 입 주변이 따갑거나 설사를 한다면 알레르기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마늘 섭취를 중단하세요. 심한 경우 호흡곤란이나 두드러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마늘 알레르기는 생각보다 흔해요. 전체 인구의 3% 정도가 마늘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생기기 쉬워요. 면역 체계가 변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알레르기 반응이 의심되면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보세요. 혈액 검사나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확진되면 마늘이 들어간 모든 음식을 피해야 해요. 세 번째 질문은 흑마늘과 일반 마늘의 차이점이에요. 흑마늘은 일반 마늘을 발효시킨 거예요. 발효 과정에서 알리신이 줄어들어서 자극이 덜합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한 분들도 드실 수 있어요. 흑마늘은 항산화 성분이 일반 마늘보다 2배 정도 많아요.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들이 풍부해져요. 면역력 강화에도 더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당분이 많아져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혈당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2쪽 정도가 적당해요. 흑마늘의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일반 마늘도 충분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네 번째 질문은 마늘즙과 생마늘 중 어느 게 좋은지예요. 시판되는 마늘즙은 농도가 진해서 부작용 위험이 높아요. 한 병에 마늘 수십 쪽 분량이 들어있거든요. 생마늘을 적당량 드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마늘즙을 드시고 싶으시면 직접 만드세요. 마늘 2쪽에 물 1컵을 넣고 믹서에 갈아서 드시면 돼요. 시중 제품보다 훨씬 안전해요. 마늘 분말이나 캡슐도 있는데 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드세요. 너무 농축된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천연 그대로가 가장 안전해요. 지금까지 마늘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핵심을 3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하루 마늘 섭취량은 2쪽에서 3쪽이 적당합니다. 둘째, 생마늘보다는 익힌 마늘이 안전해요. 셋째, 돼지고기, 양배추,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마늘은 분명히 좋은 식품이에요.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적당히 드시면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마늘을 드셔보세요. 7일 동안 실천해 보시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늘 하나로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식단이에요. 마늘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면서 마늘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세요. 규칙적인 운동도 함께 하시면 더 좋아요. 마늘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와 운동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하루에 30분씩만 걸어도 큰 도움이 돼요. 스트레스 관리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가 많으면 소용없어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시면서 즐겁게 드시는 게 중요해요. 다음 주에는 양파의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양파도 잘못 먹으면 혈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또 한간에 무리를 줄 수도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더욱 유용한 정보들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싼 약 먹어도 침침한 눈 그대로라면 지금 당장 약통을 닫고 부엌으로 가십시오. 75세 어르신의 앞길을 밝혀준 기적의 아침 습관. 눈이 잘 안 보인다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가방을 열어보면 하나같이 비싼 루테인 영양제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싼 약들을 5년이나 10년씩 드셨는데도 눈은 점점 더 침침해지고 매일 안개가 낀 것처럼 답답하다고들 하십니다. 오늘 제가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고 진짜로 눈이 번쩍 뜨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 진료실을 찾아온 75세 이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분은 은퇴하고 손주들 재롱 보는 게 유일한 낙인데 언제부턴가 손주 얼굴이 흐릿하게 보이고 텔레비전 자막도 잘 안 보인다고 하셨어요. 불안한 마음에 건강 프로그램 광고에 나오는 눈에 좋다는 영양제는 다 사서 드셨답니다.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들여서 루테인의 지아잔틴의 이름도 어려운 것들을 다 챙겨 드셨는데도 상태는 더 나빠졌지요. 결국 이대로 실명하는 것 아니냐며 제 손을 잡고 우시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이분은 이미 황반변성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백내장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의 기막힌 사연을 듣기 전에 잠시만요. 오늘 이 영상은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지금 계신 곳이 서울인지 부산인지 아니면 미국이나 일본인지 댓글로 지역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저는 항상 궁금합니다. 그럼 바로 이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 비싼 약 하나도 안 거르고 꼬박꼬박 먹었는데 왜 눈이 이 모양인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셨네요. 눈의 원리를 모르고 약만 드시는 건 마치 마른 땅에 물 대신 비싼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향수가 아무리 비싸도 말라가는 식물을 살릴 수는 없는 법이지요. 어르신이 드신 그 약들은 눈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수많은 연구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이 증상이 없는데도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을 찾아다니고 영양제에 의존하십니다. 그건 내 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70대 어르신들 10명 가운데 9명은 백내장을 앓고 있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최근에는 30대와 40대 젊은 사람들도 눈에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변해서 병원을 찾습니다.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잠들기 전까지 눈을 혹사시키니까 우리 눈의 노화 시계가 예전보다 훨씬 빨리 돌아가는 것이지요. 이건 단순히 눈이 나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질을 뿌리째 흔드는 아주 심각한 신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왜 비싼 영양제가 우리 눈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3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로 루테인 영양제가 왜 많은 분에게 헛수고가 되는지 그 충격적인 의학적 사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양제 수백 통보다 효과적인 우리 부엌의 천연 재료 2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심코 하고 계신 눈을 죽이는 치명적인 습관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밝은 눈을 선물해 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순자 어르신의 눈을 다시 맑게 해드린 그 비결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게 아닙니다. 멀쩡하던 여러분의 눈을 지키기 위한 생존 수칙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케일과 당근, 그리고 사과를 함께 갈아 만든 녹즙 한 잔을 드시는 겁니다. 구체적인 양을 정해 드릴게요. 케일 5줄기 정도의 중간 크기 당근 1개, 그리고 사과 반 개를 준비하십시오. 이 3가지를 믹서기에 넣고 시원하게 갈아서 아침 식사 전에 바로 마시는 겁니다. 왜 루테인 알약보다 이 녹즙 한 잔이 여러분의 눈에 100배, 1000배 나은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케일은 우리 눈의 황반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천연 방패입니다. 많은 분이 루테인을 약으로만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케일 100g에는 시중 영양제 한 알과 맞먹는 엄청난 양의 루테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양제는 루테인 성분 하나만 덩그러니 들어있는 외로운 군사와 같지만 케일 속에는 지아잔틴과 비타민C, 그리고 비타민 E 같은 수많은 항산화 성분들이 군대처럼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서로를 도와주며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우리 눈의 황반을 보호하는 힘이 알약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완벽한 영양 조합을 두고 굳이 가공된 알약에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주황색 당근은 우리 눈의 망막을 밝혀주는 천연 등불입니다.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변하는데요. 이 비타민 A는 우리 눈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로놉신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핵심 원료가 됩니다. 만약 이 원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운 곳에서 사물이 잘 안 보이는 야맹증이 생기고 눈 표면이 바싹 말라버리는 안구 건조증이 찾아옵니다. 이순자 어르신도 저녁만 되면 눈이 뻑뻑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셨는데 이 당근 녹즙을 드시고 나서부터는 눈이 촉촉해지고 세상이 훨씬 밝아졌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셋째로 왜 사과를 함께 넣어야 하는지 궁금하시지요?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진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그냥 드시는 것보다 사과와 함께 드시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사과 속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장운동을 도와주면서 이 소중한 영양소들이 우리 몸 곳곳으로 빠르게 전달되도록 돕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케일 특유의 쓴맛을 사과의 달콤함이 잡아주니 어르신들도 거부감 없이 매일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필 아침 공복이어야 할까요? 우리 위장이 비어 있을 때 이런 천연 영양소들을 넣어주면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소장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흡수율이 최대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은 아침에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비싼 돈 들여 산 영양제가 흡수도 안 되고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는 허무한 경험은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우리 집 부엌을 최고의 안과 병원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산 루테인 한 알보다 오늘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케일과 당근이 여러분의 앞날을 더 밝게 비춰줄 것입니다. 이순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딱 2주일 만에 아침마다 눈이 떠지는 느낌이 달라졌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천연 안약 레시피를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지금 바로 주변에 눈이 침침하다고 고생하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실명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더 커지는 법입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의 비방을 공개하겠습니다. 케일 녹즙을 드시고 딱 30분이 지났을 때 블루베리 요거트 한 컵을 드십시오. 이것이 제가 이순자 어르신께 신신당부한 두 번째 비결입니다. 블루베리 한 줌을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눈은 20년 전처럼 튼튼한 방어막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 굳이 케일 녹즙과 30분의 시간 차이를 두어야 할까요? 그건 우리 몸의 흡수 원리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케일의 루테인은 기름에 녹는 성분이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물에 녹는 성분입니다. 이 둘을 한꺼번에 먹으면 우리 몸 안에서 서로 먼저 흡수되려고 싸우다가 정작 중요한 영양소들이 밖으로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루테인이 먼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30분 정도 시간을 준 뒤에 블루베리를 넣어주는 것이 의학적으로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블루베리가 왜 눈에 그렇게 좋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눈 속의 실핏줄을 대청소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 망막에는 거미줄보다 더 가느다란 미세 혈관들이 빽빽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영양분과 산소가 전달되는데 나이가 들면 이 핏줄들이 딱딱해지고 막히면서 황반변성 같은 무서운 병이 생깁니다. 이때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어르신들의 망막 기능이 확연히 좋아졌다는 결과가 아주 많습니다. 두 번째는 침침한 밤눈을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보게 해주는 로놉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성분이 다시 만들어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유독 눈이 침침하고 답답한 것이지요. 블루베리는 이 로놉신의 재합성 과정을 강력하게 촉진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야간 비행을 하던 조종사들이 블루베리 잼을 챙겨 먹고 밤하늘을 선명하게 보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을 정도로 그 효과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라면 루테인이나 베타카로틴 같은 고농축 영양제 알약을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전 세계 의학계가 경고하는 아주 위험한 사실입니다. 흡연자가 이런 성분의 영양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폐암 발생 위험이 무려 20%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담배 연기로 이미 손상된 폐세포에 고농도의 항산화제가 들어가면 오히려 도구로 작용해서 암세포를 키우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약이 아니라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케일이나 당근, 블루베리 같은 자연식품으로 드시는 것은 부작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요거트와 함께 먹어야 할까요? 요거트 속의 유산균은 우리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 블루베리의 좋은 성분들이 우리 피 속으로 더 잘 스며들게 돕는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단 설탕이 들어간 달콤한 요거트는 피하시고 반드시 아무것도 넣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두 가지 음료만 제대로 챙겨 드셔도 여러분의 눈은 매일 아침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이 귀한 정보를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말고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비싼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진짜 의학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눈을 밝히는 큰 등불이 됩니다. 자, 이제 75세 이순자 어르신이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그 하루 일과표를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표를 휴대폰에 저장해두고 그대로만 따라 해보십시오. 3개월 뒤에는 여러분의 눈도 이 어르신처럼 맑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 6시 이 어르신은 눈을 뜨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십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돕고 마른 눈에 수분을 공급하는 첫 번째 단계이지요.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신 뒤에 주방으로 가서 케일 5줄기와 당근 1개, 그리고 사과 반 개를 갈아 만든 초록색 주스를 준비하십니다. 여기서 비결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 주스를 마실 때는 한 번에 꿀꺽 마시지 말고 입안에서 굴려가며 씹듯이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침 속에 있는 소화 효소와 섞여서 눈에 좋은 영양소들이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더 잘 전달됩니다. 30분이 지난 6시 30분에는 보랏빛 블루베리 요거트를 드십니다. 블루베리 한 줌을 플레인 요거트에 넣고 천천히 떠서 드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아침에 눈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완벽하게 채우게 됩니다. 아침 식사는 7시 30분쯤 하시는데 이때 이 어르신은 거꾸로 식사법을 철저히 지키십니다. 밥을 먼저 드시는 게 아니라 식탁 위에 있는 채소 반찬부터 한 입 크게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십니다. 맨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드셔야 할까요? 우리 혈액 속에 설탕이 갑자기 넘쳐나면 수정체의 단백질이 끈적하게 변하면서 눈이 뿌옇게 변하는 당뇨 백내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소부터 드시면 이 혈당 롤러코스터를 막아주어 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낮 시간에는 20, 20, 20 수칙을 생활화하십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으실 때 20분마다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해 두셨어요. 알람이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의 먼 산이나 나무를 20초 동안 가만히 바라보십니다. 우리 눈의 근육이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지요. 그리고 오후 3시쯤에는 눈에 따뜻한 선물을 주십니다.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눈 위에 12분 동안 올려두는 온찜질입니다. 40도 정도의 적당한 온도는 우리 눈꺼풀 속에 있는 기름샘을 녹여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도와줍니다.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멋쟁이 모자와 선글라스를 반드시 챙기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외선은 우리 눈의 수정체를 잊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모자는 자외선의 절반을 막아주고 선글라스는 나머지를 완벽하게 차단해 주지요. 그리고 밤 10시 잠들기 전에는 절대 하지 않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불을 끄고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강한 빛을 보면 우리 눈의 동공이 활짝 열린 상태라
그 강한 빛이 눈 뒤쪽까지 쏟아져 들어와 눈을 빠르게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3가지를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케일 주스랑 블루베리를 꼭 따로 먹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제 대답은 가급적이면 30분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지용성인 루테인과 수용성인 안토시아닌이 서로 방해하지 않고 우리 몸에 쏙쏙 흡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우리 눈의 중심을 지키는 케일 주스를 먼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미 사놓은 루테인 영양제는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아까워서 버리기 힘드시다면 드시던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드시고 대신 제가 알려드린 천연 음식을 함께 드셔보십시오. 그러다가 약이 다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약국이 아니라 시장에서 싱싱한 식재료를 사서 드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만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라면 아깝더라도 알약 영양제는 지금 당장 중단하시는 것이 폐 건강을 위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백내장 수술을 꼭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단순히 병이 있다고 해서 바로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문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답답하거나 밤에 운전할 때 앞이 안 보여서 일상생활이 불편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수술의 적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로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 집중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표를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건강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순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지만 3개월 뒤에는 세상이 너무 밝아졌다고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을 작성하신 다른 분들에게도 힘내시라고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지만 함께하면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어떠셨나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렸던 의사로서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 정보들이 단순한 지식을 넘어 여러분의 앞날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순자 어르신이 다시 맑은 눈으로 손주의 재롱을 보며 웃으실 수 있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기적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핵심 메시지 3가지만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루테인 알약에만 의존하던 습관을 버리고 매일 아침 우리 부엌에서 만든 케일 당근 녹즙과 블루베리 요거트로 천연 영양을 채워주십시오. 둘째,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눈을 비비는 독이 되는 습관은 오늘 이 시간부터 영원히 작별하시고 외출할 때는 선글라스로 눈을 보호해 주십시오. 셋째, 식사 순서를 채소부터 바꾸는 작은 지혜와 20분마다 먼 곳을 바라보는 여유가 여러분의 수정체를 맑게 유지해주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노화는 자연의 섭리라 누구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남은 인생을 더 선명하고 아름답게 즐기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 광고에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지키는 진짜 보약은 약국이 아니라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자연이 선물한 케일과 당근, 그리고 블루베리가 그 어떤 알약보다 여러분의 눈을 더 따뜻하고 튼튼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이제 더 이상 눈이 침침하다고 울지 않으십니다. 대신 매일 아침 녹즙을 갈며 오늘 하루는 또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될까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장바구니에 싱싱한 케일과 당근을 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배운 그 루틴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3개월 뒤에 여러분의 눈이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더 환하게 보이는지 꼭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눈이 오래도록 맑게 빛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음껏 담으실 수 있기를 저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몸을 돌볼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보람입니다. 가시는 길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친구분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저도 항상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맑고 밝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주치의였습니다.